노동신문이 확 볼 게 없어요. 진짜 맨날 그 김일성 김정일이 뭐 했다, 어느 기업소에서 뭐 생산량이 초과됐다, 배트사 답사했다. 나만 사진이 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뭘 보느냐, 여자들 헤어스타일이 저렇구나, 청바지가 저런 거구나, 신발은 저런 걸 신네,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보여줬는데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상계엄 사태는 12월 3일 발령이 됐고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땐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이상하리 많지 절제된, 정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12월 1일부터 12월 4일 날 새벽이었잖아요. 그 새벽에 사단이 났으니까 다음날 아침 조간에는 못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5일날 보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1일날 신문을 보시면 노동신문 6면이 나와요. 6면. 많이 안 나와요. 정말 볼 거 없어요. 다 헛소리인데 그 6면에 대한민국 소식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면이 국제면이거든요. 김정은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월 15일날, 그 다음에 2023년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이국관계, 다른 나라, 통일도 안 할 거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6면에 실습니다. 국제면은. 보통 평상시 추세라면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남한, 대한민국 얘기 싫어요. 과거에는 남조선, 조선 반도니까 북한 말로. 그다음에 남반부. 남조선은 조선반도의 남쪽이라는 뜻이고, 남반부는 지들이 공화국이니까 공화국 남반부라고 표현해서 하나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헤어질 거야 라고 헤어질 결심한 뒤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김정은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괴뢰, 한국 괴뢰, 대한민국 괴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 대한민국 소식을 싣다가 11월부터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대한민국 소식을, 대한민국 괴뢰, 괴뢰 대한민국 이렇게 실어요. 역적 패당 뭐 인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2월 1일, 2일, 3일, 4일 모두 지금 6면에 우리 소식이 실려 있죠. 특히 오른쪽 위에 있는 12월 2일자 사진이 무려 7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 전체 6면 지면의 3분의 2가량을, 거의 4분의 3가량을 할애해서 썼거든요. 자, 그럼 1일, 2일, 3일, 4일 계속 욕했죠. 10일은 거의 매일. 그러면 4일날 탄핵 국면 해제가 됐으니까 그럼 5일날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5일부터 10일까지 신문이거든요. 5일 신문, 10일 신문. 5일날에 당연히 남조선 대한민국 탄핵 비상계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에 뭐라고 써 있어. 5일. 민족의 억센 기상을 또다시 펼쳤다. 그냥 북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나가서 경기대에 나갔다, 뭐 이거예요. 5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단 한 차례 소식 보도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계엄 사태 이전에는 매일 욕하더니 막상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탄핵 탄자도 안 나와요. 10일까지. 기이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죠. 모든 언론이. 자, 그럼 처음에 언제 보도를 하느냐? 일주일 지난 11일 날 보도합니다. 자, 노동신문 11일자 볼까요? 거의 4분의 3이죠. 지금 신문이 6면에 4분의 3을 할애했고, 여기 있는 사진을 씌워보면 21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뭐 내란 어쩌고 뭐 수계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죠, 지금. 국회 앞에. 자,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어쩌고저쩌고. 드디어 이제 이 친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일 날 오니까 가운데 색칠해놓은 부분 보이죠? 괴뢰 한국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 이렇게. 사진이 없죠, 일단. 그 다음에 보도의 분량이 확 줄었죠. 이 다음부터 또 보도를 안 해요. 자, 12월 13일 날 없죠, 여기. 뭐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14일 날 사회주의 제도가 꽃 피운 아름다운 이야기. 15일 날 제국주의는 추워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가 없어요. 언제 보도하느냐? 바로 16일 날 보도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뭐죠? 아주 짧게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이렇게 짧게 끝나요. 사진도 없죠. 자, 16일 날부터 또 보도가 사라져요. 언제까지? 1월 2일까지 보도가 없어요. 그럼 또 17, 18, 19, 20부터 쭉 31일, 1일까지 거의 2주가 넘죠. 또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23일부터 27일 날까지가 노동당 전원회의를 하거든요. 당 대회를 북한은 지금까지 8번밖에 안 했어요. 노동당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걸 당대회라고 그래요. 8차 당대회가 21년 1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당대회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있어요. 합치면 한 250명 돼요. 그 다음에 노동당 정치부 위원들이 모여서 또 확대회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원회의라는 걸 해요. 1년에 한 2번 해요.
요즘은 연말에 합니다. 욕을 했어요. 오히려 김정은도 참석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얘네들이 올해 무슨 성과가 있구나, 내년에 대남 정책, 대미 정책, 대외 정책, 국내 정책 어떻게 하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5일 동안 했고, 이게 노동신문이 29일자 보도문이거든요. 보도 글자가 몇 자인 줄 아세요? 13,268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보도문이 13,268자 방대하거든요. 자, 그럼 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전 반공기지로 전락되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네 글자 딱 한 번만 나와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공의 전치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탄핵 국면에. 자, 마지막으로 1월 3일자, 이게 지금 이제 신사임당 이게 녹화 촬영하는 날 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에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동시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랬느냐? 괴뢰 한국에서 사상 초의 연속 탄핵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고주알 아주 길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발령은 3일날 밤에, 그리고 국회의제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졌죠. 3일, 4일날. 그러면 1월 3일까지 한 달 지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모든 지면이 탄핵, 비상계엄, 뭐 내란, 무슨 아니다, 기다, 뭐 도배를 했죠. 북한은 딱 4번 보도한 거예요. 11일날, 12일날, 16일날, 1월 3일 현재 아침.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욕하다가 매일 하다가 도인들이 탄핵 매일매일 탄핵 시위는 보도하다가 갑자기 탄핵 국면에 접어드니까 한 달 동안 딱 4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작잖아요. 전 과거에는 어떤 날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적 있죠. 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4시간 만에 보도했어요. 신속 보도로. 그런데 탄핵 인용은 북한 주민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보도해서 2시간 20분 만에 신속 보도했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도 이틀 후에 보도했거든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박근혜, 노무현 정권보다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더 미워하죠. 근데도 보도를 너무 안 했잖아요. 자, 왜 그런지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죠?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 김정은은 가만히 있다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밈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지금 여기저기. 뭐라고 나?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 봐. 북한이 연루가 된 거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남한의 이 비상계엄 사태에 부인들을 연루되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최근 탄핵 국면 이후에, 비상계엄 국면 이후에 쓰레기 풍선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거의 매일 보냈잖아요. 지겹게 안 보냈어요. 김여정 틈만 나면 나와서 아주 쌍수를 뱉어냈죠. 무슨 뭐 담화 하나도 없잖아요. 대남 비난 어쩌고 없어요. 보도도 없어요. 딱 몸을 받을까 엎드리는 거죠. 난 관계없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니야? 지금 이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왜 날 끌어들여?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 정국에 연루되는 걸 회피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겠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직 확인은 안 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느니, 뭐 NLL에서 어떻게 했다느니, 뭐 전단을 보냈다느니,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건 확인은 안 된 설이에요.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설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충돌하려고 했다고?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력 충돌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두려워해요. 예상외로. 왜냐하면 그동안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연평 1차 해전, 2차 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포격도발, 이때 북한이 우리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도발은 먼저 했지만 똑같이 응사를 하면 우리가 더 적게 응사를 해도 북한의 피해가 막심했어요. 실제 NL 군사분계선에서의 무력 충돌 시에 북한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발생해요. 현대전쟁은 돈이에요. 돈이 전쟁하는 게.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이 많았어요. 북한 돈 있어요? 우리 세계 경제력 10위, 북한은 거기 180위권, 우리 국방력 5위권, 전애들 그냥 36위권이거든요. 핵무기 있잖아. 핵무기 못 쓰잖아요. 아무 때나 써요? 못 쓰지. 그 푸틴도 저렇게 코프 터지는데 못 쓰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무력 충돌을 아주 두려워해요. 맨날 도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오히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상당한 포비아,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또 하나, 지금 북한군이 11,000명 이상이 내외가 러시아로 갔잖아요. 있는 병력이 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2만 개 분량, 152mm 포탄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0여만 발이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럼 지네 쓸 게 있어요, 지금? 없죠. 두렵죠. 이래서 뭐 맨날 뭐 한다며. 그 방어진지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현대전쟁은 6.25처럼 그렇게 기습이 안 돼요. 전쟁하기 몇 달 전에 우리가 알아요. 물자가 이동하고 통신량이 증가하고 병력이 오가고 아무런 지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연루되기 싫고
무력 충돌이 두렵고 우발적인. 자, 또 있어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보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북한이 신나서 자 남한 엉망이다 정치적으로 보도를 한대요. 야, 큰일 났다, 저는 혼란이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대통령 임기가 있어? 우리 죽을 때까지인데. 아니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 대통령을 끌어내요? 우리 수령 동지는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해도 죽을 때까지 하는데 잘못하면 지도자가 쫓겨내려간다고? 국민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시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 저런 게 있어? 우리는 아닌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신문이 워낙 볼 게 없어요. 나와도 진짜 맨날 그 김일성, 김정일이 뭐 했다, 뭐 무슨 어느 기업소에서 뭐 생산량이 초과됐다, 모범 단위에서 헌신을 했다, 백두산 답사했다. 남한 사진이 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보면 뭘 보느냐, 여자들 헤어스타일이 저렇구나, 청바지가 저런 거구나, 신발은 저런 거 신네,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보여줬는데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대한민국 발전의 영향 차단. 요게 또 있고, 다섯 번째, 적대적 공정관계에 차질이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북을 두 국가로 전환한 것도,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한 것도 뭐예요? 다 윤석열 정권이 역적 패당이다, 지들 말로 그랬거든요. 천하의 보수 정권이다. 그러니까 난 니들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엄 탄핵 국면 전에 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다고 그랬죠. 이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욕해야 되는데 욕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타겟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탄핵 전국 연로 회피,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남한의 발전상 차단, 그 다음에 적대적 공정관계 전략의 차질.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 대한 보도를 갑자기 기이하게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월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던 김정은이 계엄 사태 이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계엄령 이후에 행사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북한군은 너무나 잠잠했어요. 조용했어요. 북한군의 실태를 말씀 일부 드렸지만 그럼 북한군이 과연 전면전을 할 수가 있느냐, 도발할 수가 있느냐 보면, 자, 제가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에 속으로 보는 인민군 이렇게 써 있죠. 김정은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도발하잖아요. 뭐 맨날 무기 쌓아놓고 뭐 몇십 발 동시에 쏘고 막 겁주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는 인민군, 속으로 보는 인민군이에요. 이게 모 매체가 보도한 거거든요. 21년 보도문이에요. 지금 쌓아놓은 게 왼쪽에 있는 게 볏집단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쌓아놓은 게 뭐예요? 옥수수예요, 지금. 군인들이 생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은 각 부대가 생산한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지금 김정은이 옥수수 들고 막 찡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거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자, 인민군의 30%는 영양실조 내지는 영양결핍으로 추정이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식이 군대가,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 군대 가면 걱정하잖아요. 훈련은 세진 않나, 잘 먹나. 근데 북한 주민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 굶지 않나예요. 왜냐, 가면 굶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니까. 멀쩡하기 때문에도 가면 영양실조가 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써 있죠. 이거 실화예요. 뭐냐면 자식이 있는 부대 앞에 민가에 집을 하나 빌리거나 민가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애가 나오면 밥을 주라고. 있는 집은 애가 식사 때마다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대장이 이거 허가해요. 그럼 군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얘가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식량이 남잖아요, 부대 안에. 그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이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요. 지금부터 그 실태를 보여줄게요. 자, 이거 보면 뭐라고 써요? 인민군 둔전체제라고 써있죠. 둔전은 뭐냐면 전쟁을 안 할 때에는 농사나 어업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모기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중앙에서 저희가 없으니까. 근데 현대전은 둔전체제 하면 이건 100% 지죠. 전쟁에 이제 군인들이 농사를 왜 져요? 자, 이 표가 235 군부대라고 하는 남포에 있는 사실은 향토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보유했던 극비 기밀 문서가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일본이 빼냈어요. NHK가. 이걸 다큐멘터리를 보도했어요. 제가 있는 대동강TV에서 이 전문을 입수했어요. 12,000페이지쯤 됩니다. 그 일부예요. 콩 생산량, 짐승 보유 상태. 그렇죠. 콩은 뭐죠? 먹어야 되니까. 짐승은 왜 길러요?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그 서류예요, 지금. 너무 재밌죠? 자, 맨 왼쪽으로 보면 단이 돼 있죠. 이국 연대 경비소대, 지뢰창, 포탄장고, 참모소대, 일대대 쭉 나오죠. 이건 부대예요. 그 옆이 뭐예요? 제적 인원이라고 써있죠. 17명, 6명. 이건 뭐냐? 농사를 짓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밭 면적 있죠. 이게 그 부대가 본인들의 땅이에요, 지금. 여기를 져서 지들이 먹는 거예요. 생산량이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1290, 307, 1005, 뭐 다 다르죠. 생산량도 다르고 콩에도 다르고. 가운데가 중요해요. 1인 급식량. 290 연대 경비소대는 200g이래요. 하루 급식량이에요. 그 밑에는 어떻게 141, 140, 118, 200, 220 지금 다 다르잖아요. 먹는 양이. 왜냐? 그 부대가 생산한 걸 자기들이 먹거든.
그러니까 생산 안 되면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대대를 먹는데 여기 손가락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맨 오른쪽에 비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짐승 보기 싫다 이렇게 써 있죠. 토끼 9마리, 닭 5마리, 그 다음은 지뢰창고, 염소 3마리, 닭 6마리.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포탄창고, 토끼 20마리, 개 1마리. 개 잡아먹으려고. 그 다음 토끼 13마리, 닭 12마리, 염소 7마리. 이게 왜 키우느냐? 이거 키워 잡아 먹는 거예요, 부대에서. 이게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약도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항상 토끼사, 염소사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운실. 지금 얘기했지만 믿겠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가서 농사 짓고 토끼 키우고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애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부대는 200g 먹는데 하루에. 어떤 부대는 콩 100g 먹고. 어떤 부대는 두부 먹는데 한 번 먹고. 이게 인민군 부대예요. 근데 이게 이런 부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대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군인은 못하는 거.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염소, 토끼, 오리 키우는 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특수부대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북한군은 11,000명 러시아 갔어요. 포탄 1,000만 발 러시아 지원했어요. 우리 국방력은 5위인데 북한은 36위예요. 종합해볼까요? 근데 우리한테 대들겠어요? 맘먹고? 합리적이라면? 우발적인 충돌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맘먹고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도발한다는 건 지들이 저승 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습하잖아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기습 도발. 그 다음에 연평해전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참들이 357정 갈 때 갑자기 기습했잖아요. 기습만 아니었으면 357정 침몰 안 했죠. 우리 일명한 수령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전사했어요. 기습당했거든요. 기습했는데도 지들이 더 찾았어요. 정면으로 도발 못하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도 지들이 먼저 쐈잖아요. 170발을 쐈거든요. 먼저. 근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도 있게 응사했어요. 뭐 유감스럽지만 그때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조준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진지를 괴멸시켰어요. 알죠? 정면으로 붙으면서 터진다는 걸.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전방 군단도 굶어요.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도발을 한다? 아니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되지만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현대전은 기습전이 안 돼요. 6.25 때처럼 그렇게 안 돼요. 러우 전쟁 일어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공격한다, 몇 월 며칠 날 공격한다 매일 예고했어요. 보이니까 이동하는 게. 북한도 전쟁하려면 모든 물자가 전선으로 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병력이 와야 되고 식량이 와야 되고 탄약이 와야 되고 통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이상징후가 적어도 몇 달 전에 알아야지. 최소한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완벽하게 알아요. 아무 통행이 없어요. 이게 현재 김정은 북한 인민군 상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엄 때하고 탄핵 가결 때하고 조금 반응 속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있었죠. 물론 금방 해제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한 8일 정도 걸렸어요. 11일 날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좀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반응을 낸 것 같고요. 탄핵 가결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가결이 됐는데 16일 날 곧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괴뢰 한국의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들에게 서슴없이 들이댔다. 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괴뢰 한국당이 아비규환이 됐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거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계엄 상황이라는 게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이제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알리고 다루고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을 때는 사실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진 거죠.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늦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놀란 게 김정은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황 파악이 초기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게 뭐지? 왜 지금 이 상황에 뭐가 있나? 이러고 이제 저는 외교안보를 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뭐가 정말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있나?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뭐 우리 군이 미미하지만 어떤 좀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 그날 밤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도 막 떠서 이제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이러면 북한은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 자기들도 아마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 전방에 뭐 총을 누가 잘못 쏘거나 뭐 아니면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서 남측으로 하여금 뭐가 긴장하게 만들 이런 요인이 있어? 해보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긴장을 하죠. 사실 안보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황이 어떤 심각한 뭐 위험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뭔지 알 수 없을 때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북한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도대체 북한의 엘리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엄과 탄핵 가결 국면을 대통령도 탄핵되네?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남한 내에서 이런 혼란상이 있고 윤석열 정부, 자기네들이 싫어하던 그 정부가 막 탄핵당하고 막 이러는 국면에 또 한국민들이 막 반윤석열 시위를 하고 물러가라 뭐 이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는 좋을 수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남조선 봐라, 아까 뭐 얘기했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대통령도 몰아내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도 한국 같았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칠 수 있구나, 다른 더 좋은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되게 우려했을 거예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이후 북한 당 간부 중 일부가 인민군대가 남쪽을 공격한 것인가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의 혼란상은 우리에게 기회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계엄이라는 게 워낙 느닷없이 나왔고, 금방 또 국회의 가결에 의해 가지고 해제가 됐고, 그 뒤에 국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비교적 빨리 이제 안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뭐 다른 마음을 먹고 이러기는 어려웠을 거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면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대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남쪽에 대해서 북을 공격할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김정은이가 잠적을 했어요.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뭐 러시아 파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장관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11월 달 한 달만 봐도 김정은이 10차례 넘게 공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사흘에 한 번 했다는 건데,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이후 12월 17일까지 김정은이 아무런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이 탄핵 가결 사태가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 아마 벙커에 들어가 있었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7일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날이에요. 그날 안 나오면 김정은이 뭐 건강이 이상하다, 유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 간부들을 데리고 북한이 이제 금수산 태영궁전이라고,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정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미이라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생일날, 뭐 사망일날, 기일날 이렇게 참배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해서 김정은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17일, 18일 동안 잠적을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이 계엄 사태, 탄핵 국면 사태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상계엄에 대해 보도한 내용과 보도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동신문이 원래 6면으로 발행돼요. 우리는 신문이 뭐 두껍지만 북한은 정보를 그렇게 알릴 게 없으니까 6개 면인데, 제일 마지막 6면이 원래는 남조선면이라 그래서 남한 소식을 채우는 거죠. 주로 선전, 선동 이런 걸 하는 건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남쪽하고 걔들이 이제 상대 안 하겠다 그래 신경을 끄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끌래야 끌 수가 없는 이슈죠. 그러니까 계엄하고 탄핵 가결 소식은 노동신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아주 여러 장을 실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한결같이 앵글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앵글뿐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밑에서 위로 여의도를 찍으면 여의도의 그 빌딩,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앵글을 잡다 보면 그 인파들, 젊은 세대들은 아이돌 공연 때 갔던 이런 형광봉이나 이런 걸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보면 이게 뭐지?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걸 하는 이런 시위에 저렇게 자유롭게 막 젊은 사람들이 춤도 추고 막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처럼 저렇게 한다고?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통 통제 때문에 밀려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남조선에는 자동차가 저렇게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많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중에 유일하게 전경이 나온 게 여의도 앞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국회의사당하고 그 앞에 빌딩 정도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잡았는데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빌딩들은 옛날에 지은 거라서 한 10층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자기들도 뭐 그 정도 빌딩은 있거든요, 평양에. 근데 이제 여의도에 정말 그 높은 빌딩들 이런 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혼란상 뭐 자기네들이 어쨌든 아비규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은데 빌딩과 차량 행렬은 드러나면 안 되는 이런 노동신문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북한 주민들이 상세히 알게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수령이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를 받는 거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매체에는 사건, 사고 기사가 없어요. 살인, 교통사고, 뭐 어디 화재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화재 사고, 선박 침몰 사고, 광산이 매몰돼가지고 뭐 광부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는데 선실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비닐로 싸서 가슴에 꼭 안고 밧줄로 묶어서 끝까지 지키다가 바다에 떠밀려가서 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영웅이다. 끝까지 수령을 결사옹이한. 탄광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김정일 우리 수령님 초상화가 불타고 있어요. 내가 구해야 돼요 하고 뛰어들었다가 장렬히 숨졌다. 나중에 화재 현장에 보니까 초상화를 꼭 안고 있었다. 이런 경우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탄핵하거나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해질 경우에 잘 전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북한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노동당의 선전선동가들, 그 전략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이 정보를 가공 편집해서 전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트들과 주민은 상당히 정보에 접하는 그 갭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북한 관영 선전 매체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반면에 엘리트들은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또 해외 뭐 하다못해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침 뭐 방문하게 됐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시간차가 있더라도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부의 자극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북한은 사실 24시간 365일이 계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 의회라는 게 뭐 100% 찬성 말고는 있을 수 없는 거고 투표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종신제잖아요. 김일성이 죽어서 끝났고 김정은도 결국은 지금 뭐 14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뭔가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었다면 남조선은 봐봐 저렇게 지도자를 5년마다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도중 하차시킬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지 이게? 김정은이 과연 지금 북한 체제를 우리 체제를 잘 이끌고 있나? 더 나가서 세습이라는 게 뭐야? 이 대명천지에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아들이 왕이면 이게 왕조국까지 어떻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제일 우려하겠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상계엄 사태는 12월 3일 발령이 됐고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땐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이상하리 많지 절제된, 정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12월 1일부터 12월 4일 날 새벽이었잖아요. 그 새벽에 사단이 났으니까 다음날 아침 조간에는 못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5일날 보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1일날 신문을 보시면 노동신문 6면이 나와요. 6면. 많이 안 나와요.
정말 볼 거 없어요. 다 헛소리인데 그 6면에 대한민국 소식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면이 국제면이거든요. 김정은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월 15일 날, 그 다음에 2023년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이국관계, 다른 나라, 통일도 안 할 거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6면에 실습니다. 국제면을. 보통 평상시 추세라면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남한, 대한민국 얘기 싫어요. 과거에는 남조선, 조선 반도니까 북한 말로. 그다음에 남반부. 남조선은 조선반도의 남쪽이라는 뜻이고 남반부는 지들이 공화국이니까 공화국 남반부라고 표현해서 하나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헤어질 거야 라고 헤어질 결심한 뒤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김정은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괴뢰, 한국 괴뢰, 대한민국 괴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 대한민국 소식을 싣다가 11월부터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대한민국 소식을, 대한민국 괴뢰, 괴뢰 대한민국 이렇게 실어요. 역적 패당 뭐 인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2월 1일, 2일, 3일, 4일 모두 지금 6면에 우리 소식이 실려 있죠. 특히 오른쪽 위에 있는 12월 2일자 사진이 무려 7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 전체 6면 지면의 3분의 2가량을, 거의 4분의 3가량을 할애해서 썼거든요. 자, 그럼 1일, 2일, 3일, 4일 계속 욕했죠. 10일은 거의 매일. 그러면 4일날 탄핵 국면 해제가 됐으니까 그럼 5일날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5일부터 10일까지 신문이거든요. 5일 신문, 10일 신문. 5일날에 당연히 남조선 대한민국 탄핵 비상계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에 뭐라고 써 있어. 5일. 민족의 억센 기상을 또다시 펼쳤다. 그냥 북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나가서 경기대에 나갔다 뭐 이거예요. 5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단 한 차례 소식 보도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계엄 사태 이전에는 매일 욕하더니 막상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탄핵 탄자도 안 나와요. 10일까지. 기이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죠. 모든 언론이. 자, 그럼 처음에 언제 보도를 하느냐? 일주일 지난 11일 날 보도합니다. 자, 노동신문 11일자 볼까요? 거의 4분의 3이죠. 지금 신문이 6면에 4분의 3을 할애했고 여기 있는 사진을 씌워보면 21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뭐 내란 어쩌고 뭐 수계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죠 지금 국회 앞에. 자,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어쩌고저쩌고. 드디어 이제 이 친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일 날 오니까 가운데 색칠해놓은 부분 보이죠? 괴뢰 한국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 이렇게. 사진이 없죠 일단. 그 다음에 보도의 분량이 확 줄었죠. 이 다음부터 또 보도를 안 해요. 자, 12월 13일 날 없죠? 여기 뭐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14일 날 사회주의 제도가 꽃 피운 아름다운 이야기. 15일 날 제국주의는 추워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가 없어요. 언제 보도하느냐? 바로 16일 날 보도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뭐죠? 아주 짧게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 권한정지 이렇게 짧게 끝나요. 사진도 없죠. 자, 16일 날부터 또 보도가 사라져요. 언제까지? 1월 2일까지 보도가 없어요. 그럼 또 17, 18, 19, 20부터 쭉 31일, 1일까지 거의 2주가 넘죠. 또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23일부터 27일 날까지가 노동당 전원회의라거든요. 당 대회를 북한은 지금까지 8번밖에 안 했어요. 노동당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걸 당대회라고 그래요. 8차 당대회가 21년 1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당대회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있어요. 합치면 한 250명 돼요. 그 다음에 노동당 정치부 위원들이 모여서 또 확대회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원회의라는 걸 해요. 1년에 한 2번 해요. 요즘은 연말에 합니다. 욕을 했어요. 오히려 김정은도 참석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얘네들이 올해 무슨 성과가 있구나, 내년에 대남정책, 대미정책, 대외정책, 국내정책 어떻게 하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5일 동안 했고 이게 노동신문이 29일자 보도문이거든요. 보도 글자가 몇 자인 줄 아세요? 13,268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보도문이 13,268자 방대하거든요. 자, 그럼 남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전 반공기지로 전락되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4글자 딱 한 번만 나와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공의 전치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탄핵 국면에. 자, 마지막으로 1월 3일자. 이게 지금 이제 신사임당 이게 녹화 촬영하는 날 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에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동시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랬느냐. 괴뢰 한국에서 사상 초의 연속 탄핵 어쩌고저쩌고. 미주알고잘 아주 길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발령은 3일날 밤에, 그리고 국회 해제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졌죠.
3월 4일 날. 그러면 1월 3일까지 한 달 지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모든 지면이 탄핵, 비상계엄, 뭐 내란, 뭐 무슨 아니다, 기다, 뭐 도배를 했죠. 북한은 딱 4번 보도한 거예요. 11일 날, 12일 날, 16일 날, 1월 3일 현재 아침.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욕하다가 매일 하다가 본인들이 탄핵 매일매일 탄핵 시위는 보도하다가 갑자기 탄핵 국면에 접어드니까 한 달 동안 딱 4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작잖아요. 전 과거에는 어떤 날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단적 있죠. 자, 산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4시간 만에 보도했어요. 신속 보도로. 그런데 탄핵 인용은 북한 주민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보도해서 2시간 20분 만에 신속 보도했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도 이틀 후에 보도했거든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박근혜, 노무현 정권보다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더 미워하죠. 근데도 보도를 너무 안 했잖아요. 자, 왜 그런지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죠?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 김정은은 가만히 있다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밈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지금 여기저기. 뭐라고 나?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 봐. 북한이 연루가 된 거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남한의 이 비상계엄 사태에 본인들을 연루되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최근 탄핵 국면 이후에 비상계엄 국면 이후에 쓰레기 풍선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거의 매일 보냈잖아요. 지겹게 안 보냈어요. 김여정 틈만 나면 나와서 아주 쌍수를 뱉어냈죠. 무슨 뭐 담화 하나도 없잖아요. 대남 비난 어쩌고 없어요. 보도도 없어요. 바짝 몸을 받을까 엎드리는 거죠. 난 관계없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니야? 지금 이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왜 날 끌어들여?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 정국에 연루되는 걸 회피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겠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직 확인은 안 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느니, 뭐 NLL에서 어떻게 했다느니, 뭐 전단을 보냈다느니,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건 확인은 안 된 설이에요.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설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충돌하려고 했다고?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력 충돌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두려워해요. 예상외로. 왜냐하면 그동안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연평 1차 해전, 2차 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포격도발 이때 북한이 우리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도발은 먼저 했지만 똑같이 응사를 하면 우리가 더 적게 응사를 해도 북한의 피해가 막심했어요. 실제 NL 군사분계선에서의 무력 충돌 시에 북한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발생해요. 현대전쟁은 돈이에요. 돈이 전쟁하는 게.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이 많았어요. 북한 돈 있어요? 우리 세계 경제력 10위, 북한은 거기 180위권, 우리 국방력 5위권, 전애들 그냥 36위권이거든요. 핵무기 있잖아. 핵무기 못 쓰잖아요. 아무 때나 써요? 못 쓰지. 그 푸틴도 저렇게 코프 터지는데 못 쓰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무력 충돌을 아주 두려워해요. 맨날 도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오히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상당한 포비아,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또 하나, 지금 북한군이 11,000명 이상이 내외가 러시아로 갔잖아요. 있는 병력이 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2만 개 분량, 152mm 포탄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0여만 발이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럼 지네 쓸 게 있어요, 지금? 없죠. 두렵죠. 이래서 뭐 맨날 뭐 한다며. 그 방어진지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현대전쟁은 6.25처럼 그렇게 기습이 안 돼요. 전쟁하기 몇 달 전에 우리가 알아요. 물자가 이동하고 통신량이 증가하고 병력이 오가고 아무런 징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연루되기 싫고 무력 충돌이 두렵고 우발적인. 다 또 있어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보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북한이 신나서 자 남한 엉망이다 정치적으로 보도를 한대요. 야 큰일 났다, 저는 혼란이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대통령 임기가 있어? 우리 죽을 때까지인데. 아니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 대통령을 끌어내요? 우리 수령동지는 사람 죽이고 별짓 다 죽을 때까지 하는데 잘못하면 지도자가 쫓겨내려간다고? 국민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시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런 게 있어? 우리는 아닌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신문이 워낙 볼 게 없어요. 나와도 진짜 맨날 그 김일성, 김정일이 뭐 했다, 뭐 무슨 어느 기업소에서 뭐 생산량이 초과됐다, 모범 단위에서 헌신을 했다, 배투산 답사했다. 남한 사진이 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보면 뭘 보느냐, 여자들 헤어스타일이 저렇구나, 청바지가 저런 거구나, 신발을 저런 걸 신네,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보여줬는데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대한민국 발전의 영향 차단. 요게 또 있고, 5번째, 적대적 공정관계에 차질이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북을 두 국가로 전환한 것도,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한 것도 뭐예요? 다 윤석열 정권이 역적 패당이다. 지들 말로 그랬거든요. 천하의 보수 정권이다. 그러니까 난 니들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엄 탄핵 국면 전에 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다고 그랬죠. 이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욕해야 되는데 욕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타겟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탄핵 전국 연로 회피,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남한의 발전상 차단, 그 다음에 적대적 공정관계 전략의 차질. 이 5가지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 대한 보도를 갑자기 기하게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월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던 김정은이 계엄 사태 이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계엄령 이후에 행사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북한군은 너무나 잠잠했어요. 조용했어요. 북한군의 실태를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그럼 북한군이 과연 전면전을 할 수가 있느냐, 도발할 수가 있느냐 보면 자, 제가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에 속으로 보는 인민군 이렇게 써있죠. 김정은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도발하잖아요. 뭐 맨날 무기 쌓아놓고 뭐 몇십 발 동시에 쏘고 막 겁주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는 인민군. 속으로 보는 인민군이에요. 이게 모 매체가 보도한 거거든요. 21년 보도문이에요. 지금 쌓아놓은 게 왼쪽에 있는 게 볏집단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쌓아놓은 게 뭐예요? 옥수수예요, 지금. 군인들이 생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은 각 부대가 생산한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지금 김정은이 옥수수 들고 막 찡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거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자, 인민군의 30%는 영양실조 내지는 영양결핍으로 추정이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식이 군대가,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 군대 가면 걱정하잖아요. 훈련은 세진 않나? 잘 먹나? 근데 북한 주민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 굶지 않나요. 왜냐? 가면 굶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니까. 멀쩡하기 때문에도 가면 영양실조가 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써 있죠. 이거 실화예요. 뭐냐면 자식이 있는 부대 앞에 민가에 집을 하나 빌리거나 민가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애가 나오면 밥을 주라고. 있는 집은. 애가 식사 때마다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대장이 이거 허가해요. 그럼 군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얘가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식량이 남잖아요. 부대 안에. 그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이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요. 지금부터 그 실태를 보여줄게요. 자, 이거 보면 뭐라고 써요? 인민군 둔전체제라고 써있죠. 둔전은 뭐냐면 전쟁을 안 할 때에는 농사나 어업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모기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중앙에서 저희가 없으니까. 근데 현대전은 둔전체제 하면 이건 100% 지죠. 전쟁에 이제 군인들이 농사를 왜 져요? 자, 이 표가 235 군부대라고 하는 남포에 있는 사실은 향토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보유했던 극비 기밀 문서가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일본이 빼냈어요. NHK가. 이걸 다큐멘터리를 보도했어요. 제가 있는 대동강TV에서 이 전문을 입수했어요. 12,000페이지쯤 됩니다. 그 일부예요. 콩 생산량, 짐승 보유 상태 그렇죠. 콩은 뭐죠? 먹어야 되니까. 짐승은 왜 길러요?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그 서류예요, 지금. 너무 재밌죠? 자, 맨 왼쪽으로 보면 단이 돼 있죠. 이국 연대 경비소대, 지뢰창고, 포탄창고, 참모소대 일대들이 쭉 나오죠. 이건 부대예요. 그 옆이 뭐예요? 제적 인원이라고 써있죠. 17명, 6명. 이건 뭐냐? 농사를 짓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밭 면적 있죠. 이게 그 부대가 본인들의 땅이에요, 지금. 여기를 져서 지들이 먹는 거예요. 생산량이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1290, 307, 1005, 뭐 다 다르죠. 생산량도 다르고 콩에도 다르고. 가운데가 중요해요. 1인 급식량. 290 연대 경비소대는 200g이래요. 하루 급식량이에요. 그 밑에는 어떻게 141, 140, 118, 200, 220 지금 다 다르잖아요. 먹는 양이. 왜냐? 그 부대가 생산한 걸 자기들이 먹거든. 그러니까 생산 안 되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대대는 먹는데 여기 손가락 깔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맨 오른쪽에 비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짐승 보유 실태 이렇게 써 있죠. 토끼 9마리, 닭 5마리. 그 다음은 지뢰창고, 염소 3마리, 닭 6마리. 더 재밌는 거 있어요. 포탄창고, 토끼 20마리, 개 1마리. 개 잡아먹으려고. 그 다음 토끼 13마리, 닭 12마리, 염소 7마리. 이게 왜 키우느냐? 이거 키워 잡아 먹는 거예요, 부대에서. 이게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약도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항상 토끼사, 염소사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운실. 지금 얘기했지만 믿겠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가서 농사 짓고 토끼 키우고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애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부대는 200g 먹는데 하루에. 어떤 부대는 콩 100g 먹고. 어떤 부대는 두부 먹는데 한 번 먹고. 이게 인민군 부대예요. 근데 이게 이런 부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대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군인은 못하는 거.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염소, 토끼, 오리 키우는 거.
우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특수부대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북한군은 11,000명 러시아 갔어요. 포탄 1,000만 발 러시아 지원했어요. 우리 국방력은 5위인데 북한은 36위예요. 종합해볼까요? 근데 우리한테 대들겠어요? 맘먹고? 합리적이라면? 우발적인 충돌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맘먹고 자기들이 이기겠다 하고 도발한다는 건 지들이 저승 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습하잖아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기습 도발. 그 다음에 연평해전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참들이 357정 갈 때 갑자기 기습했잖아요. 기습만 안 했으면 357정 침몰 안 했죠. 우리 일명한 수령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전사했어요. 기습당했거든요. 기습했는데도 지들이 더 타졌어요. 정면으로 도발 못하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도 지들이 먼저 쐈잖아요. 170발을 쐈거든요. 먼저. 근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도 있게 응사했어요. 뭐 유감스럽지만 그때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조준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진지를 괴멸시켰어요. 알죠? 정면으로 붙으면서 터진다는 걸.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전방 군단도 굶어요.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도발을 한다? 아니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되지만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현대전은 기습전이 안 돼요. 6.25 때처럼 그렇게 안 돼요. 러우 전쟁 일어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공격한다, 몇 월 며칠 날 공격한다 매일 예고했어요. 보이니까 이동하는 게. 북한도 전쟁하려면 모든 물자가 전선으로 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병력이 와야 되고 식량이 와야 되고 탄약이 와야 되고 통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이상징후가 적어도 몇 달 전에 알아야지. 최소한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완벽하게 알아요. 아무 통행이 없어요. 이게 현재 김정은 북한 인민군 상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엄 때하고 탄핵 가결 때하고 조금 반응 속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있었죠. 물론 금방 해제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한 8일 정도 걸렸어요. 11일 날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좀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반응을 낸 것 같고요. 탄핵 가결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가결이 됐는데 16일 날 곧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괴뢰 한국의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들에게 서슴없이 들이댔다. 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괴뢰 한국당이 아비규환이 됐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거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계엄 상황이라는 게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이제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알리고 다루고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을 때는 사실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진 거죠.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늦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놀란 게 김정은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황 파악이 초기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게 뭐지? 왜 지금 이 상황에 뭐가 있나? 이러고 이제 저는 외교안보를 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뭐가 정말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있나?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뭐 우리 군이 미미하지만 어떤 좀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 그날 밤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도 막 떠서 이제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이러면 북한은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 자기들도 아마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 전방에 뭐 총을 누가 잘못 쏘거나 뭐 아니면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서 남측으로 하여금 뭐가 긴장하게 만들 이런 요인이 있어? 해보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긴장을 하죠. 사실 안보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황이 어떤 심각한 뭐 위험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뭔지 알 수 없을 때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북한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도대체 북한의 엘리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엄과 탄핵 가결 국면을 대통령도 탄핵되네?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남한 내에서 이런 혼란상이 있고 윤석열 정부, 자기네들이 싫어하던 그 정부가 막 탄핵당하고 막 이러는 국면에 또 한국민들이 막 반윤석열 시위를 하고 물러가라 뭐 이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는 좋을 수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남조선 봐라, 아까 뭐 얘기했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대통령도 몰아내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도 한국 같았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칠 수 있구나. 다른 더 좋은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되게 우려했을 거예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이후 북한 당 간부 중 일부가 인민군대가 남쪽을 공격한 것인가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의 혼란상은 우리에게 기회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계엄이라는 게 워낙 느닷없이 나왔고 금방 또 국회의 가결에 의해 가지고 해제가 됐고 그 뒤에 국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비교적 빨리 이제 안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뭐 다른 마음을 먹고 이러기는 어려웠을 거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면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대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남쪽에 대해서 북을 공격할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김정은이가 잠적을 했어요.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뭐 러시아 파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장관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11월 달 한 달만 봐도 김정은이 10차례 넘게 공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사흘에 한 번 했다는 건데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이후 12월 17일까지 김정은이 아무런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이 탄핵 가결 사태가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 아마 벙커에 들어가 있었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7일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날이에요. 그날 안 나오면 김정은이 뭐 건강이 이상하다, 유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 간부들을 데리고 북한이 이제 금수산 태영궁전이라고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정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미이라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생일날, 뭐 사망일날, 기일날 이렇게 참배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해서 김정은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17일, 18일 동안 잠적을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이 계엄 사태, 탄핵 국면 사태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상계엄에 대해 보도한 내용과 보도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동신문이 원래 6면으로 발행돼요. 우리는 신문이 뭐 두껍지만 북한은 정보를 그렇게 알릴 게 없으니까 6개 면인데 제일 마지막 6면이 원래는 남조선면이라 그래서 남한 소식을 채우는 거죠. 주로 선전, 선동 이런 걸 하는 건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남쪽하고 걔들이 이제 상대 안 하겠다 그래 신경을 끄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끌래야 끌 수가 없는 이슈죠. 그러니까 계엄하고 탄핵 가결 소식은 노동신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아주 여러 장을 실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한결같이 앵글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앵글뿐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밑에서 위로 여의도를 찍으면 여의도의 그 빌딩,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앵글을 잡다 보면 그 인파들, 젊은 세대들은 아이돌 공연 때 갔던 이런 형광봉이나 이런 걸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보면 이게 뭐지?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걸 하는 이런 시위에 저렇게 자유롭게 막 젊은 사람들이 춤도 추고 막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처럼 저렇게 한다고?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통 통제 때문에 밀려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남조선에는 자동차가 저렇게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많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중에 유일하게 전경이 나온 게 여의도 앞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국회의사당하고 그 앞에 빌딩 정도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잡았는데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빌딩들은 옛날에 지은 거라서 한 10층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자기들도 뭐 그 정도 빌딩은 있거든요, 평양에. 근데 이제 여의도에 정말 그 높은 빌딩들 이런 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혼란상 뭐 자기네들이 어쨌든 아비규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은데 빌딩과 차량 행렬은 드러나면 안 되는 이런 노동신문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북한 주민들이 상세히 알게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수령이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를 받는 거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매체에는 사건, 사고 기사가 없어요. 살인, 교통사고, 뭐 어디 화재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화재 사고,
선박 침몰 사고 광산이 매몰돼 가지고 뭐 광부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는데 선실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비닐로 싸서 가슴에 꼭 안고 밧줄로 묶어서 끝까지 지키다가 바다에 떠밀려가서 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영웅이다. 끝까지 수령을 결사옹이한. 탄광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김정일 우리 수령님 초상화가 불타고 있어요. 내가 구해야 돼요 하고 뛰어들었다가 장렬히 숨졌다. 나중에 화재 현장에 보니까 초상화를 꼭 안고 있었다. 이런 경우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탄핵하거나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해질 경우에 잘 전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북한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노동당의 선전선동가들, 그 전략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이 정보를 가공 편집해서 전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트들과 주민은 상당히 정보에 접하는 그 갭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북한 관영 선전 매체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반면에 엘리트들은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또 해외 뭐 하다못해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침 뭐 방문하게 됐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시간차가 있더라도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부의 자극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북한은 사실 24시간 365일이 계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 의회라는 게 뭐 100% 찬성 말고는 있을 수 없는 거고 투표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종신제잖아요. 김일성이 죽어서 끝났고 김정은도 결국은 지금 뭐 14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뭔가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었다면 남조선은 봐봐 저렇게 지도자를 5년마다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도중 하차시킬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지 이게? 김정은이 과연 지금 북한 체제를 우리 체제를 잘 이끌고 있나? 더 나가서 세습이라는 게 뭐야? 이 대명천지에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아들이 왕이면 이게 왕조국까지 어떻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제일 우려하겠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상계엄 사태는 12월 3일 발령이 됐고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땐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이상하리 많지 절제된, 정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12월 1일부터 12월 4일 날 새벽이었잖아요. 그 새벽에 사단이 났으니까 다음날 아침 조간에는 못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5일날 보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1일날 신문을 보시면 노동신문 6면이 나와요. 6면. 많이 안 나와요. 정말 볼 거 없어요. 다 헛소리인데 그 6면에 대한민국 소식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면이 국제면이거든요. 김정은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월 15일날 그 다음에 2023년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이국관계 다른 나라 통일도 안 할 거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6면에 실습니다. 국제면을. 보통 평상시 추세라면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나만 대한민국 얘기 싫어요. 과거에는 남조선, 조선 반도니까 북한말로. 그다음에 남반부. 남조선은 조선반도의 남쪽이라는 뜻이고 남반부는 지들이 공화국이니까 공화국 남반부라고 표현해서 하나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헤어질 거야 라고 헤어질 결심한 뒤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김정은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괴뢰, 한국 괴뢰.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 대한민국 소식을 듣다가 11월부터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대한민국 소식을 대한민국 괴뢰 대한민국 이렇게 실어요.
역적 패당 뭐 인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2월 1일, 2일, 3일, 4일 모두 지금 육면에 우리 소식이 실려 있죠. 특히 오른쪽 위에 있는 12월 2일자 사진이 무려 7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 전체 육면 지면의 3분의 2가량을 거의 4분의 3가량을 할애해서 썼거든요. 자, 그럼 1일, 2일, 3일, 4일 계속 욕했죠. 10일은 거의 매일. 그러면 4일날 탄핵 국면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그럼 5일날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5일부터 10일까지 신문이거든요. 5일 신문, 10일 신문. 5일날에 당연히 남조선 대한민국 탄핵 비상계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에 뭐라고 써 있어. 5일. 민족의 억센 기상을 또다시 펼쳤다. 그냥 북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나가서 경기대에 나갔다 뭐 이거예요. 5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단 한 차례 소식 보도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계엄 사태 이전에는 매일 욕하더니 막상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탄핵 탄자도 안 나와요. 10일까지. 기이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죠. 모든 언론이. 자, 그럼 처음에 언제 보도를 하느냐? 일주일 지난 11일 날 보도합니다. 자, 노동신문 11일자 볼까요? 거의 4분의 3이죠. 지금 신문이 6면에 4분의 3을 할애했고 여기 있는 사진을 씌워보면 21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뭐 내란 어쩌고 뭐 수계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죠 지금 국회 앞에. 자, 계례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어쩌고저쩌고 드디어 이제 이 친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일 날 오니까 가운데 색칠해놓은 부분 보이죠. 계례 한국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렇게 사진이 없죠 일단. 그 다음에 보도의 분량이 확 줄었죠. 이 다음부터 또 보도를 안 해요. 자, 12월 13일 날 없죠 여기. 뭐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14일 날 사회주의 제도가 꽃 피운 아름다운 이야기. 15일 날 제국주의는 추워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가 없어요. 언제 보도하느냐? 바로 16일 날 보도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뭐죠? 아주 짧게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 권한정지 이렇게 짧게 끝나요. 사진도 없죠. 자, 16일 날부터 또 보도가 사라져요. 언제까지? 1월 2일까지 보도가 없어요. 그럼 또 17, 18, 19, 20부터 쭉 31일, 1일까지 거의 2주가 넘죠. 또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23일부터 27일 날까지가 노동당 전원회의를 하거든요. 당 대회를 북한은 지금까지 8번밖에 안 했어요. 노동당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걸 당대회라고 그래요. 8차 당대회가 21년 1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당대회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있어요. 합치면 한 250명 돼요. 그 다음에 노동당 정치부 위원들이 모여서 또 확대회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원회의라는 걸 해요. 1년에 한 2번 해요. 요즘은 연말에 합니다. 욕을 했어요. 오히려 김정은도 참석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얘네들이 올해 무슨 성과가 있구나, 내년에 대남정책, 대미정책, 대외정책, 국내정책 어떻게 하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5일 동안 했고, 이게 노동신문이 29일자 보도문이거든요. 보도 글자가 몇 자인 줄 아세요? 13,268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보도문이 13,268자 방대하거든요. 자, 그럼 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전 반공기지로 전락되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4글자 딱 한 번만 나와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공의 전체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탄핵 국면에. 자, 마지막으로 1월 3일자. 이게 지금 이제 신사임당 이게 녹화 촬영하는 날 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에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동시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랬느냐. 괴뢰 한국에서 사상 초의 연속 탄핵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고주알 아주 길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발령은 3일날 밤에, 그리고 국회 해제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졌죠. 3일, 4일날. 그러면 1월 3일까지 한 달 지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모든 지면이 탄핵, 비상계엄, 뭐 내란, 무슨 아니다, 기다, 뭐 도배를 했죠. 북한은 딱 4번 보도한 거예요. 11일날, 12일날, 16일날, 1월 3일 현재 아침.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욕하다가 매일 하다가 도인들이 탄핵 매일매일 탄핵 시위는 보도하다가 갑자기 탄핵 국면에 접어드니까 한 달 동안 딱 4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작잖아요. 전 과거에는 어떤 날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단직 있죠. 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4시간 만에 보도했어요. 신속 보도로. 그런데 탄핵 인용은 북한 주민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보도해서 2시간 20분 만에 신속 보도했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도 이틀 후에 보도했거든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박근혜, 노무현 정권보다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더 미워하죠. 근데도 보도를 너무 안 했잖아요. 자, 왜 그런지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죠?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 김정은은 가만히 있다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밈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지금 여기저기. 뭐라고 나?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봐. 북한이 연루가 된 거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남한의 이 비상계엄 사태에 본인들을 연루되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최근 탄핵 국면 이후에 비상계엄 국면 이후에 쓰레기 풍선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거의 매일 보냈잖아요. 지겹게 안 보냈어요. 김여정 틈만 나면 나와서 아주 쌍수를 뱉어냈죠. 무슨 뭐 담화 하나도 없잖아요. 대남 비난 어쩌고 없어요. 보도도 없어요. 바짝 몸을 받을까 엎드리는 거죠. 난 관계없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니야? 지금 이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왜 날 끌어들여?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 정국에 연루되는 걸 회피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겠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직 확인은 안 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느니, NLL에서 어떻게 했다느니, 전단을 보냈다느니,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건 확인은 안 된 설이에요.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설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충돌하려고 했다고?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력 충돌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두려워해요. 예상외로. 왜냐하면 그동안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연평 1차 해전, 2차 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포격도발, 이때 북한이 우리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도발은 먼저 했지만 똑같이 응사를 하면 우리가 더 적게 응사를 해도 북한의 피해가 막심했어요. 실제 NL 군사분계선에서의 무력 충돌 시에 북한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발생해요. 현대전쟁은 돈이에요. 돈이 전쟁하는 게.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이 많았어요. 북한 돈 있어요? 우리 세계 경제력 10위, 북한은 거기 180위권, 우리 국방력 5위권, 저네들 그냥 36위권이거든요. 핵무기 있잖아. 핵무기 못 쓰잖아요. 아무 때나 써요? 못 쓰지. 그 푸틴도 저렇게 코프 터지는데 못 쓰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무력 충돌을 아주 두려워해요. 맨날 도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오히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상당한 포비아,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또 하나, 지금 북한군이 11,000명 이상이 내외가 러시아로 갔잖아요. 있는 병력이 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2만 개 분량, 152mm 포탄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0여만 발이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럼 지네 쓸 게 있어요, 지금? 없죠. 두렵죠. 이래서 뭐 맨날 뭐 한다며. 그 방어진지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현대전쟁은 6.25처럼 그렇게 기습이 안 돼요. 전쟁하기 몇 달 전에 우리가 알아요. 물자가 이동하고 통신량이 증가하고 병력이 오가고 아무런 징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연루되기 싫고 무력 충돌이 두렵고 우발적인. 다 또 있어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보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북한이 신나서 남한 엉망이다 정치적으로 보도를 한대요. 야, 큰일 났다. 전화 혼란이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대통령 임기가 있어? 우리 죽을 때까지인데. 아니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 대통령을 끌어내요? 우리 수령 동지는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해도 죽을 때까지 하는데 잘못하면 지도자가 쫓겨내려간다고? 국민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시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런 게 있어? 우리는 아닌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신문이 워낙 볼 게 없어요. 나와도 진짜 맨날 그 김일성, 김정일이 뭐 했다, 뭐 무슨 어느 기업소에서 뭐 생산량이 초과됐다, 모범 단위에서 헌신을 했다, 백두산 답사했다. 남한 사진이 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보면 뭘 보느냐, 여자들 헤어스타일이 저렇구나, 청바지가 저런 거구나, 신발은 저런 걸 신네,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보여줬는데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대한민국 발전의 영향 차단, 요게 또 있고, 다섯 번째, 적대적 공정관계에 차질이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북을 두 국가로 전환한 것도,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한 것도 뭐예요? 다 윤석열 정권이 역적 패당이다, 지들 말로 그랬거든요. 천하의 보수 정권이다. 그러니까 난 니들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엄 탄핵 국면 전에 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다고 그랬죠. 이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욕해야 되는데 욕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타겟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탄핵 정국 연루 회피,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남한의 발전상 차단, 그 다음에 적대적 공정관계 전략의 차질,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 대한 보도를 갑자기 기이하게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월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던 김정은이 계엄 사태 이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계엄령 이후에 행사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북한군은 너무나 잠잠했어요. 조용했어요. 북한군의 실태를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그럼 북한군이 과연 전면전을 할 수가 있느냐, 도발할 수가 있느냐 보면
자, 제가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에 속으로 보는 인민군 이렇게 써 있죠. 김정은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도발하잖아요. 뭐 맨날 무기 쌓아놓고 뭐 몇십 발 동시에 쏘고 막 겁주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는 인민군. 속으로 보는 인민군이에요. 이게 모 매체가 보도한 거거든요. 21년 보도문이에요. 지금 쌓아놓은 게 왼쪽에 있는 게 볏집단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쌓아놓은 게 뭐예요? 옥수수예요, 지금. 군인들이 생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은 각 부대가 생산한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지금 김정은이 옥수수 들고 막 찡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런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자, 인민군의 30%는 영양실조 내지는 영양결핍으로 추정이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식이 군대가,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 군대 가면 걱정하잖아요. 훈련은 세진 않나? 잘 먹나? 근데 북한 주민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 굶지 않나요. 왜냐? 가면 굶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니까. 멀쩡하기 때문에도 가면 영양실조가 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써 있죠. 이거 실화예요. 뭐냐면 자식이 있는 부대 앞에 민가에 집을 하나 빌리거나 민가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애가 나오면 밥을 주라고. 있는 집은. 애가 식사 때마다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대장이 이거 허가해요. 그럼 군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얘가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식량이 남잖아요. 부대 안에. 그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이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요. 지금부터 그 실태를 보여줄게요. 자, 이거 보면 뭐라고 써요? 인민군 둔전체제라고 써있죠. 둔전은 뭐냐면 전쟁을 안 할 때에는 농사나 어업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무기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중앙에서 저희가 없으니까. 근데 현대전은 둔전체제 하면 이건 100% 지죠. 전쟁에 이제 군인들이 농사를 왜 져요? 자, 이 표가 235 군부대라고 하는 남포에 있는 사실은 향토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보유했던 극비 기밀 문서가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일본이 빼냈어요. NHK가. 이걸 다큐멘터리를 보도했어요. 제가 있는 대동강TV에서 이 전문을 입수했어요. 12,000페이지쯤 됩니다. 그 일부예요. 콩 생산량, 짐승 보유 상태 그렇죠. 콩은 뭐죠? 먹어야 되니까. 짐승은 왜 길러요?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그 서류예요, 지금. 너무 재밌죠? 자, 맨 왼쪽으로 보면 단이 돼 있죠. 이국 연대 경비소대, 지뢰창고, 포탄창고, 참모소대, 일대대 쭉 나오죠? 이건 부대예요. 그 옆이 뭐예요? 제적 인원이라고 써있죠? 17명, 6명. 이건 뭐냐? 농사를 짓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밭 면적 있죠? 이게 그 부대가 본인들의 땅이에요, 지금. 여기를 져서 지들이 먹는 거예요. 생산량이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1290, 307, 1005, 뭐 다 다르죠? 생산량도 다르고, 콩에도 다르고, 가운데가 중요해요. 1인 급식량. 290 연대 경비소대는 200g이래요. 하루 급식량이에요. 그 밑에는 어떻게 141, 140, 118, 200, 220 지금 다 다르잖아요. 먹는 양이. 왜냐? 그 부대가 생산한 걸 자기들이 먹거든. 그러니까 생산 안 되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대대는 먹는데 여기 손가락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맨 오른쪽에 비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짐승 보유 실태 이렇게 써 있죠. 토끼 9마리, 닭 5마리, 그 다음은 지뢰창고, 염소 3마리, 닭 6마리. 더 재밌는 거 있어요. 포탄창고, 토끼 20마리, 개 1마리. 개 잡아먹으려고. 그 다음 토끼 13마리, 닭 12마리, 염소 7마리. 이게 왜 키우느냐? 이거 키워 잡아 먹는 거예요, 부대에서. 이게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약도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항상 토끼사, 염소사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운실. 지금 얘기했지만 믿겠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가서 농사 짓고 토끼 키우고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애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부대는 200g 먹는데 하루에. 어떤 부대는 콩 100g 먹고. 어떤 부대는 두부 먹는데 한 번 먹고. 이게 인민군 부대예요. 근데 이게 이런 부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대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군인은 못하는 거.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염소, 토끼, 오리 키우는 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특수부대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북한군은 11,000명 러시아 갔어요. 포탄 1,000만 발 러시아 지원했어요. 우리 국방력은 5위인데 북한은 36위예요. 종합해볼까요? 근데 우리한테 대들겠어요? 맘먹고? 합리적이라면? 우발적인 충돌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맘먹고 자기들이 이기겠다 고 도발한다는 건 지들이 저승 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습하잖아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기습 도발. 그 다음에 연평해전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참수리 357정 갈 때 갑자기 기습했잖아요. 기습만 아니었으면 357정 침몰 안 했죠. 우리 일명한 수령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전사했어요. 기습당했거든요. 기습했는데도 지들이 더 찾았어요. 정면으로 도발 못하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도 지들이 먼저 쐈잖아요. 170발을 쐈거든요. 먼저. 근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도 있게 응사했어요. 뭐 유감스럽지만 그때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조준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진지를 괴멸시켰어요. 알죠? 정면으로 붙으면서 터진다는 걸.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전방 군단도 굶어요.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도발을 한다? 아니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되지만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현대전은 기습전이 안 돼요. 6.25 때처럼 그렇게 안 돼요. 러우 전쟁이 일어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공격한다, 몇 월 며칠 날 공격한다 매일 예고했어요. 보이니까 이동하는 게. 북한도 전쟁하려면 모든 물자가 전선으로 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병력이 와야 되고 식량이 와야 되고 탄약이 와야 되고 통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이상제고가 적어도 몇 달 전에 알아야죠. 최소한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완벽하게 알아요. 아무 통행이 없어요. 이게 현재 김정은 북한 인민군 상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엄 때하고 탄핵 가결 때하고 조금 반응 속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있었죠. 물론 금방 해제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한 8일 정도 걸렸어요. 11일 날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좀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반응을 낸 것 같고요. 탄핵 가결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가결이 됐는데 16일 날 곧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괴뢰 한국의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들에게 서슴없이 들이댔다. 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괴뢰 한국당이 아비규환이 됐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거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계엄 상황이라는 게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이제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알리고 다루고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을 때는 사실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진 거죠.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늦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놀란 게 김정은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황 파악이 초기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게 뭐지? 왜 지금 이 상황에 뭐가 있나? 이러고 이제 저는 외교안보를 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뭐가 정말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있나?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뭐 우리 군이 미미하지만 어떤 좀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 그날 밤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도 막 떠서 이제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이러면 북한은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 자기들도 아마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 전방에 뭐 총을 누가 잘못 쏘거나 뭐 아니면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서 남측으로 하여금 뭐가 긴장하게 만들 이런 요인이 있어? 해보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긴장을 하죠. 사실 안보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황이 어떤 심각한 뭐 위험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뭔지 알 수 없을 때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북한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도대체 북한의 엘리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엄과 탄핵 가결 국면을 대통령도 탄핵되네?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남한 내에서 이런 혼란상이 있고 윤석열 정부, 자기네들이 싫어하던 그 정부가 막 탄핵당하고 막 이러는 국면에 또 한국민들이 막 반윤석열 시위를 하고 물러가라 뭐 이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는 좋을 수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남조선 봐라, 아까 뭐 얘기했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대통령도 몰아내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도 한국 같았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칠 수 있구나. 다른 더 좋은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되게 우려했을 거예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이후 북한 당 간부 중 일부가 인민군대가 남쪽을 공격한 것인가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의 혼란상은 우리에게 기회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계엄이라는 게 워낙 느닷없이 나왔고 금방 또 국회의 가결에 의해 가지고 해제가 됐고, 그 뒤에 국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비교적 빨리 이제 안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뭐 다른 마음을 먹고 이러기는 어려웠을 거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면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대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남쪽에 대해서 북을 공격할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김정은이가 잠적을 했어요.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뭐 러시아 파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장관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11월 달 한 달만 봐도 김정은이 10차례 넘게 공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사흘에 한 번 했다는 건데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이후 12월 17일까지 김정은이 아무런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이 탄핵 가결 사태가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 아마 벙커에 들어가 있었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7일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날이에요. 그날 안 나오면 김정은이 뭐 건강이 이상하다, 유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 간부들을 데리고 북한이 이제 금수산 태영궁전이라고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정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미이라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생일날, 뭐 사망일날, 기일날 이렇게 참배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해서 김정은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17일, 18일 동안 잠적을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이 계엄 사태, 탄핵 국면 사태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상계엄에 대해 보도한 내용과 보도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동신문이 원래 6면으로 발행돼요. 우리는 신문이 뭐 두껍지만 북한은 정보를 그렇게 알릴 게 없으니까 6개 면인데 제일 마지막 6면이 원래는 남조선면이라 그래서 남한 소식을 채우는 거죠. 주로 선전, 선동 이런 걸 하는 건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남쪽하고 걔들이 이제 상대 안 하겠다 그래 신경을 끄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끌래야 끌 수가 없는 이슈죠. 그러니까 계엄하고 탄핵 가결 소식은 노동신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아주 여러 장을 실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한결같이 앵글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앵글뿐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밑에서 위로 여의도를 찍으면 여의도의 그 빌딩,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앵글을 잡다 보면 그 인파들, 젊은 세대들은 아이돌 공연 때 갔던 이런 형광봉이나 이런 걸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보면 이게 뭐지?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걸 하는 이런 시위에 저렇게 자유롭게 막 젊은 사람들이 춤도 추고 막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처럼 저렇게 한다고?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통 통제 때문에 밀려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남조선에는 자동차가 저렇게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많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중에 유일하게 전경이 나온 게 여의도 앞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국회의사당하고 그 앞에 빌딩 정도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잡았는데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빌딩들은 옛날에 지은 거라서 한 10층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자기들도 뭐 그 정도 빌딩은 있거든요, 평양에. 근데 이제 여의도에 정말 그 높은 빌딩들 이런 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혼란상 뭐 자기네들이 어쨌든 아비규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은데 빌딩과 차량 행렬은 드러나면 안 되는 이런 노동신문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북한 주민들이 상세히 알게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수령이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를 받는 거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매체에는 사건, 사고 기사가 없어요. 살인, 교통사고, 뭐 어디 화재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화재 사고, 선박 침몰 사고, 광산이 매몰돼가지고 뭐 광부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는데 선실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비닐로 싸서 가슴에 꼭 안고 밧줄로 묶어서 끝까지 지키다가 바다에 떠밀려가서 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영웅이다. 끝까지 수령을 결사옹이한. 탄광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김정일 우리 수령님 초상화가 불타고 있어요. 내가 구해야 돼요 하고 뛰어들었다가 장렬히 숨졌다. 나중에 화재 현장에 보니까 초상화를 꼭 안고 있었다. 이런 경우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탄핵하거나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해질 경우에 잘 전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북한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노동당의 선전선동가들, 그 전략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이 정보를 가공 편집해서 전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트들과 주민은 상당히 정보에 접하는 그 갭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북한 관영 선전 매체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반면에 엘리트들은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또 해외 하다못해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침 방문하게 됐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시간차가 있더라도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부의 자극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북한은 사실 24시간 365일이 계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 의회라는 게 100% 찬성 말고는 있을 수 없는 거고 투표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종신제잖아요. 김일성이 죽어서 끝났고 김정은도 결국은 지금 14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뭔가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었다면 남조선은 봐봐 저렇게 지도자를 5년마다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도중 하차시킬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지 이게? 김정은이 과연 지금 북한 체제를 우리 체제를 잘 이끌고 있나? 더 나가서 세습이라는 게 뭐야? 이 대명천지에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아들이 왕이면 이게 왕조국까지 어떻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제일 우려하겠죠.